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강의해야 될 내용이 그 상상력과 창의성인데 너무 이렇게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좀 더 재미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재미나게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먼저 제가 동영상 한 편 틀어드릴 테니까요.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보였으니까 돼지가 많이 창의적이죠. 네, 많은 생각들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전이다. 실제보다 더 나았게 나왔나요, 사진이? 네, 제가 지금 계명대학교에 재직하고 있고요.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는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둥거리기가 취미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말로서 오늘 기조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도 좁다. 누구 얘기냐면 다빈치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상상력의 엔진을 달아라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문맹자에 관한 새로운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자, 문맹자란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을 원래 의미했는데요. 앞으로의 문맹자는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문맹자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교보문고에서 2007년도 베스트셀러를 분석한 게 있는데요. 앞으로 시대의 영웅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세 가지 조건들을 제시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감과 비전과 상상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갖고 있는 사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래 시대의 영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엘린 토플러죠. 엘린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적 발전이 한계에 직면한 미래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는 앞으로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 상상력과 창의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는 사람의 직업이 뭔지를 하나 맞추는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은 미각, 패션, 장식, 오락, 교육, 교통, 심리학, 로맨스, 요리, 디자인, 문학, 의학, 공예, 미술, 원예, 경제, 정치, 이웃과의 관계, 소아의학, 노인의학, 족대 관리, 구매, 광고, 법률, 회계, 종교, 에너지, 그리고 경영. 자, 이 전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틀림없겠죠, 그죠? 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일까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광고 중에서 제가 인용을 한 거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스팀 청소기죠? 누가 만들었죠? 네, 한경이 그 생활과학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크게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대걸레와 스팀 다리미를 엮어 놓은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상력과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는 관련성이 없거나 연결되지 않았던 것들을 잘 연결시켜 놓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팀 청소기죠. 동영상 한 편 보여드릴게요. 뭐가 잘 안 되는데, 네. Un avión más, un avión gigante. Un avión. Dicen que tiene un avión. ¿Y se puede volar a cualquier lado con el avión? Sí, a todo lugar del mundo. ¿Y a Papúa? ¿Qué es Papúa? Una isla. Tenemos poder. Chicos, estos señores dicen que ustedes tienen una lata, un avión. Matías, ese avión tiene que estar mañana en Roma a las 10:35. Hay mucha gente que necesita viajar y hay mucha gente que lo está esperando. Todos necesitan que ese avión llegue. Y si tal vez los que creen tienen más razón de los que no creen. En Aerolíneas Argentinas creímos que se podía hacer una aerolínea distinta y la hicimos. Estamos haciendo el viaje más importante desde la Argentina que fuimos hasta la que soñamos ser. 네, 항공사 광고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그죠? 이 어린아이가 하늘을 봅니다. 근데 매일 같은 시각에 비행기가 옥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 이런 생각을 하죠. 이 비행기를 옥상으로 지나가는 비행기를 내가 잡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깡통을 준비해놓고 드디어 비행기 그림자를 납치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이걸 납치를 해서 잠잘 때도 갖고 있고 돌아다니면서 갖고 있고 학교에도 갖고 갑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보니까 이 친구를 그냥 가만히 지켜봐 줍니다. 그쵸? 우리나라 교육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저 이 안에 비행기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이 막 화를 내시겠죠. 그죠? 열어봐! 그냥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여기 선생님들은 끝까지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의 상처를 안 입게 하기 위해서 연출을 하죠. 그래서 비행기 기자 같은 사람이 와서 네가 지금 비행기를 납치했기 때문에 네가 비행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로마로 출발해야 될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고 있다. 네가 비행기를 좀 놔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똑같은 시간에 그 비행기가 만약 지나간다면 깡통을 열면 비행기 그림자가 옥상에 혹시 생기겠죠?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광고를 보면서 느낀 것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아이들에게 내비게이션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침반을 주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너무 친절하게 아이들에게 내비게이션을 주고 있죠. 쉽게 이들 따라가면 돼. 그래서 아이들은 방향 감각을 지금 상실했습니다. 나침반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할 때 과연 내비게이션을 주고 있는가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니퍼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일은 그것이 파스텔의 세균만큼 작든 아니면 아인슈타인의 우주만큼 크든 요즘 들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 것 같죠, 그죠? 네, 컴퓨터와 TV 앞에 달라붙은 우리는 아주 작은 것들까지 호기심을 가지게 한 원동력이 자연을 보는 방법을 정작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프롤로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의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의자는 다리가 한쪽이 짧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받쳐놓지 않으면 앉을 수가 없는 의자예요. 이런 의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다소 엉뚱해 보이죠? 네,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의자는 의자를 주문하면 저렇게 맨 위에 상자로 되는 게 오죠? 스틸로 된 박스가 옵니다. 이 스틸로 된 박스 안에 의자가 있는 거야? 하고 열어보면 없습니다. 저 박스가 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박스에 내 엉덩이 크기와 깊이를 생각해서 이 사람처럼 해머를 들고서 홈을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앉으면 완성되는 의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용자가 참여하는 의자. 재미없나요? 이런 게 쓸모없는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그 다음에 이 사이트에서는 또 재밌는 의자를 팔고 있습니다. 의자를 주문하면요, 편지 봉투가 나옵니다. 편지 봉투가 오면 편지 봉투를 열어보면 설명서 한 장이 들어있고 잔디씨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서를 읽어보면 그 의자 사용 설명서가 나와있죠. 읽어보면 1번 밖으로 나간다. 2번 마당에 흙을 동그랗게 모은다. 3번 잔디씨를 뿌린다. 4번 내년 봄까지 기다린다. 끝입니다. 자, 그럼 마당에 동그랗게 흙을 모아놓고 잔디씨를 뿌리면 내년에 봄에 잔디가 자라겠죠. 거기서 앉아 쉬라고 하는 개념 의자입니다. 엉뚱해 보이시나요? 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부싸움용 꽃병이에요. 밖은 도자기로 되어 있고 안은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던져도 크랙이 가지만 꽃병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아니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던져서 깨져야지만 크랙이 생겨야지만 디자인이 완성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우리가 부부싸움 했을 경우에 어떤 그 폭력적인 행동을 한 다음에는 자기가 후회를 하죠. 네, 스트레스 해소까지 되는 의자고요. 자, 이거는 뭐처럼 보이시나요? 자, 일회용 식기 세트입니다. 국그릇, 밥그릇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있죠. 그래서 캠핑 같은 거 할 때 이거 몇 개 들고 가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자, 근데 우리 이거 참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언제 많이 봤습니까? 명절 때 사과 박스, 배 박스 밑에 오면 과일 밑에 스티로폴로 이거 깔려 있죠, 그죠?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은 누구는 그 스티로폴을 보고 분리수거를 생각해요. 근데 누구는 거기서 사업의 아이디어를 찾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원숭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무슨 동물원을 운영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저희 연구실 앞에 있는 물바지입니다. 어떻게 원숭이처럼 생겼습니까? 안 생겼어요? 저는 이게 원숭이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원숭이처럼 보이시지 않으시면 어린아이의 동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는 방법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광고 예를 들어볼게요. 맞죠? 이게 선글라스를 만들면서 광고입니다. 사람 얼굴처럼 보이시죠? 그죠? 자, 이것도 보이시죠? 네. 선풍기에서도 사람의 얼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안장에서도 사람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광고입니다. 뭘로 만들어져 있죠? 해파리인데 비닐로 만들어져 있죠. 그죠? 자, 우리가 계속 이런 쓰레기를 버린다면 이런 종이 아마 해파리를 대체하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광고예요. 해변을 깨끗하게 합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비단 해파리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도 물고기를 대체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가오리. 그쵸?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대체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가오리. 그쵸?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대체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가오리. 그쵸?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대체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가오리. 그쵸?
오늘 같은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 던질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질문과 생각들이 만나가지고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저는 새로운 생각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작업 숙달 정도를 판단하는 집중력 실험을 제가 잠깐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그 용감하게 내가 한번 작업 숙달 정도를 판단하는 집중력 실험에 참여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이건 작업 숙달 정도를 판단하는 집중력 실험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이게 있죠? 이거를 돌려보는 겁니다. 이게 돌리는 거예요. 반바퀴씩 돌리는데 반드시 숫자를 붙여가면서 돌려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천천히 돌리시면 되는데 제가 중간에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을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에만 신경을 집중해 주십시오. 숫자를 까먹지 않도록 계속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걸 아셨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아주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진짜 한번 이건 네, 연습이고요. 자, 이제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마음을 포근하게 좀 가지시고 내가 숫자를 안 까먹도록 이렇게 계속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열하나. 지금 생각나는 공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열여, 열일곱, 열여덟. 제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 생각나는 악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덟. 템버리,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템버리, 서른둘. 자, 지금 생각나는 색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파란색, 서른여덟. 네, 고맙습니다. 네. 그거 갖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왜 그런 거 하면 저분이 대답하신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왔는데 오늘 답변은 제가 다 틀렸어요. 원래는 한 80% 정도 적중을 하거든요. 근데 저분이 좀 독특해서 그러신지 다 틀렸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질문을 뭐 했습니까? 지금 생각나는 공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렸죠? 네, 대부분의 분들이 망치를 생각하세요. 망치를 답변하시는 분들은 80% 정도 됩니다. 근데 저분은 예외적으로 20%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나요? 지금 생각나는 악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피아노가 60%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타가 20% 정도 나옵니다. 바이올린 20% 정도 나오고요. 저분은 예외적으로 탬버린을 하셨어요. 노래방을 꽤 자주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질문들을 드렸습니까? 지금 생각나는 색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저분은 파란색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빨간색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내가 생각해 보는 거 있나요? 어디 좀 맞습니까? 이거랑? 맞죠? 네, 저분은 네, 좀 예외적인 분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공부, 그 다음에 피아노, 빨간색은 이게 대개의 경우가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답변을 하고 계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 69%의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해주시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색채학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이성에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내가 던지려고 이런 실험들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누군가요? 버나드 쇼입니다. 버나드 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회에 위험한 것은 불신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런 말을 던졌는데 제가 그 믿음의 신화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뭡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모르시죠? 자, 유령 혹시 보셨습니까? 무슨 소리야? 무슨 유령을 봐? 아까 걔가 무슨 유령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유령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기 이 여자의 실루엣을 집중해서 지금부터 5초 동안만 뚫어지게 쳐다봐 주세요. 제가 숫자를 세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그 옆에 흰색을 뚫어지게 쳐다봐 주세요. 흰 바탕을. 어디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보이셔야 됩니다. 보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왜냐면 한 것을 우리가 5초 이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시야가 바로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색이 되는 색깔로 그 옆에 잔상이 보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자, 거실에 놓은 커피 테이블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테이블의 규격이 어느 정도일까를 우리가 한번 가로세로 비율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로세로 비율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대 가로가 1이라면 세로는 한 3 정도 되나요? 4? 좋습니다. 그 옆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 세로를 1로 봤을 때 가로가 얼마 정도 됩니까? 1.5, 한 2 정도 되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다리를 한번 정해보고 이 두 개를 한번 겹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결과가 가져오나요? 똑같이 일치한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눈이 완벽한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눈벨트라고 얘기해요. 이 눈벨트가 뭐냐면 자기만의 현실을 인식하고 볼 수 있는 세계를 눈벨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만의 눈벨트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도 적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아는 범위만큼 밖에 세상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눈벨트를 벗어나면 더 큰 세계가 있습니까?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걸 철학자들은 웅계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만일 존재한다면 더 큰 현실, 만일 존재한다면 이런 말을 제가 왜 붙였나요? 우리는 이것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의 움벨트를 수용하고 거기서 생각을 멈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가 일찌감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죠? 자, 이성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성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평가 전환됐겠죠? 본능과 감성은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게 매니팩처링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미 우리의 육체 노동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팩처링, 산업혁명은 이성과 합리성이 구현된 최상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산업시대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업과 정문화였습니다. 맞죠? 분화가 촉발되고 항공 간의 경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포디즘으로 대표되는 생산경제 중심이 핵인머리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밤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상력은 거짓과 오류의 투성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상상력에 대한 가치를 저평가하기 시작했었죠. 그죠? 심지어 프로이트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는 인간 본능을 억압하는 가운데 세워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역사는 사회 억압의 기제가 점진적으로 내면화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성 중심의 가치관에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괴짜들의 별난 생각으로 치부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것들은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가 뭔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 중심의 세계관이 자리잡던 시대에는 한 가지 거대한 사실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영역으로 나누어지면서 저렇게 작은 것들의 연속적인 조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표적으로 설명해 봐라라고 하면 중심의 해체 또는 중심의 이동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산업 구조에서 중심의 이동을 얘기해 보면 산업 사회에서 이제 지식 기반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자, 이거를 생산성에서 중심의 이동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손과 발을 사용했습니다. 손과 발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생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니팩처링이라는 말 속에 MAN이라는 접두사가 손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대표되는 신체의 일부를 움직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생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과 발에서 머리, 즉 생각으로 중심이 이동된다는 겁니다. 자, 또한 경제학에서 중심의 이동을 보자면 정통 경제학에서 지금 무슨 경제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바로 행동 경제학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통 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행동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본능적이고 감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성의 배신이라고 말하는 이성에 대한 신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개인으로 본다면 조직에서 개인으로 중심을 이동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즉 조직의 규율에서 개인의 자유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민주주의의 중심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학문에서 중심의 이동은 뭐냐? 실용, 그 다음에 기술 학문에서 이제 뭐가 되나요? 바로 네, 인문학이 대두가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소득 2만 달러를 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만 달러를 넘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 2만 달러의 역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2만 달러 이상, 즉 3만 달러를 넘어가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산업시대의 생각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업시대의 생산성은 이제 갈 때까지 갔는데 새로운 지식기반 사회의 생산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만 달러 시대에 갇혀가지고 저희가 성장이 둔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 생산에만 집중하는 사회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창의성에 관한 우리는 모두가 지극히 근시안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뇌과학, 생물학, 심리학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의 오류와 그 다음에 감성의 재발견을 지금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이게 누구 사진이죠? 누구 추상합니까? 데카르트 추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데카르트 네가 틀렸다. 그래서 다마치오라고 하는 학자는 데카르트의 오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이성 중심과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그 세계관 자체에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슐라르입니다. 바슐라르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살균된 세계, 여기서 살균된 세계는 이성을 의미합니다. 살균된 세계 속에서 행복할 수 없는 법이다. 그 세계의 생명을 이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생물 세균들이 자라게 해야 된다. 상상의 공기는 우리를 정신적으로 자라게 하는 호르몬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한번 더 볼까요? 사람들은 상상력을 이미지를 형성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데 상상력은 오히려 지각된 이미지를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을 더 볼까요? 지각이나 기억에만 관련된 상상력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재생적 상상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재생적 상상력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지를 변형하고 창조하는 능력이 바로 창조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호모 이마기난스라고 부르죠. 이게 뭡니까? 상상하는 인간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그래서 상상하는 존재다. 자, 상상력의 역할은 새로운 의미들을 창조하고 명백하지만 찾아내기 어려운 의미들 간의 상관관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미국의 유명한 디자이너 폴란드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정의를 더 볼까요? 자, 생산적 상상력이란 뭐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지식이나 관념, 그 다음에 경험들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는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이 정의는 누가 했습니까? 네, 제가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상상력의 박물관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죠? 자,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인데 이름 어떠세요? 잘 그렸나요? 아니면 못 그렸나요? 삼성 사야보아하고 요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색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 왜 노란색이 에너지를 상징하고 혹은 광기를 상징하는지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죠? 네. 노란색은 충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을 3번이나 거절한 베드로를 보시면 한번 검색해보세요. 구글이라든가 이런 거 검색해보면 베드로가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색깔입니까? 너무나 찾기 쉽습니다. 노란색입니다. 그렇죠? 노란색은 그래서 예로부터 광기의 색깔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기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된 에너지가 많은 컬러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네, 아무도 집중을 안 하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그린 컬러를 그린 거고요. 융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창의성이 발휘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창의성이 발휘된다. 근데 우리는
내가 진정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삽니다. 맞죠? 평균화된 교육과 평균화된 관점과 평균화된 규칙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점점 나하고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의성의 대가라고 일컬어진 미하일 치센트미하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조적 사람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듭니다. 전문 지식, 그 다음에 창조적 생각, 하나가 몰입입니다. 자, 몰입할 수 있는 인간이 창조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만, 제가 아까 만약 돼지 동영상 보여드렸죠?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창조적 생각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이루는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자, 그래서 창의성이란 도대체 뭐냐? 앞에는 이제까지 상상력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창의성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잠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고 유니크한 생각을 생성, 발전, 변형시키는 능력이 창의성이다. 이러면 어떠십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창의성하고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창의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저 사람이 창의적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오타쿠적인 생각을 하죠? 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뭔가 연구에 막 몰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창의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창의성을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어진 문제에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인지 능력에서 의외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본성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외적이라기보다는 본성적이다. 이 말은 인간은 모두 기본적으로 창의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우리 인간이 90%를 살았던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의 사바나 지역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서 인류 전체 기간의 90%를 보냈습니다. 자, 근데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기 시작한 우리 조상들이 있었죠. 그죠? 자, 그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대개 유전자를 분석해보면 창의적인 사람이 4명 가운데 1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명 가운데 3명은 현실주의자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람으로 들어볼까요? 사람 중에서도 창의적 유전자가 약 20%에서 30%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보수적인 유전자입니다. 이 창의적인 유전자는 무언가 하라고 계속 말을 겁니다. 근데 보수적 유전자는 현 상태를 유지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두 가지의 대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의적인 능력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면 갈고 닦아 발현될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창의력은 의지 플러스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에이트 플러스 액티비티의 결합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창의적 해결 개념을 가진 과제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 사람들은 그게 바로 알고리즘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가 이건 뭐냐, 수차적으로 선형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창의성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두 번째 얘기를 해결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발견적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의 연결성이 없었던 어떤 것들을 발견해냄으로써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까 인간은 상상하는 존재다. 그래서 호모 이마기난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창조하는 존재다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호모 크리아투스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인간은 그래서 창조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하일 치센트미하일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조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영역이 있어야 된다. 즉, 일련의 상징적 규칙과 절차로 이루어진 영역이 존재해야 된다. 즉, 내가 수학의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수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보다 작은 영역이 물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장입니다. 사람들로 구성된 현장활동.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개인입니다.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 근데 우리나라는 창조성을 철저하게 개인의 영역으로 국한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장의 문제일 수 있고 영역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아무리 창의성이 뛰어나도, 자, 스티브 잡스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용산에서 컴퓨터를 조립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조적인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의 영역에서 개인을 변화시키고 개인의 창의성을 강조했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역과 현장과 이런 시스템적인 창의성을 나라 전체가 발현시킬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인에게 희망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개인의 문제죠? 예,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현실적인 기회가 많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없으면 창의성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지식 나눔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이런 자리가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자, 이런 어떤 그 지식과 창의성, 상상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정말 미래사회의 진정한 경영이 될 것이고, 저희가 2만 달러 벽에 갇혀 있었던 지금의 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아마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분수 계산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 분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수가 계산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네, 너무 어려운가요? 초등학생 질문인데. 자, 분수를 계산하려면 뭘 해야 되죠? 분모를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죠? 네. 분모를 통일시키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창의성은 그래서 분모를 통일시키는 작업입니다. 이전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들을 서로 연관시켜서 공통의 영역 안에 놓는 것, 이런 것들이 분모를 통일시키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바로 컨버전스고 이게 바로 융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것들을 연결시키고 융합시켜서 실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 저는 상상력과 창의성의 정의를 이렇게 분모를 통일시키는 것이다 라고 감히 정의를 해봅니다. 이 말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이때쯤에 박수 좀 나올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네. 자, 아주 간단해. 무엇이든지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아라고 어린 왕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혹시 유령을 보신 적 있나요? 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을 때 우리는 뭘 봤나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오른쪽 영역에 다른 것들이 생겨납니다. 창의성은 그래서 상상력은 평소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식적인 노력을 가지고 해야 될 때, 볼 때, 그때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어린 왕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지우개로 만든 개입니다, 개.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그죠? 네. 자, 창의적인 사람은 이 지우개를 보고도, 앞쪽을 보고도, 아, 이거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이런 생각들이 사회적인 생각으로, 이런 생각들이 현장의 목소리로, 이런 생각들이 영역의 목소리로 나설 때 진정한 창의성이 발현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언가를 더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이런 부분은 창의성입니다. 아닙니다. 다음 보시는 건 하버카스텔이라는 그 회사의 광고입니다. 보세요.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은 모니터입니다. 뒤통수 크게 나온 모니터 맞죠? 자, 이 모니터를 지워낼 수 있을 때 뭐가 나옵니까? LCD 모니터가 나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전화기입니다. 전화기에 손을 지원했을 때 무선 전화기가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성 몸에서, 여성 수영복에서 중간 부분을 지원했을 때 비키니 수영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창의적 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더하고 빼고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자, 분모를 어떻게 통일시켜서 필요한 것들은 연결시키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빼는 것들이다 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알베르니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로운 것을 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알베르니가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관계의 발견이 중요합니다. 창의성에서는 관계의 발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정보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정보를 받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런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가공을 해야겠죠. 맞죠? 어떻게 가공할 수 있습니까?
정보를 일단 어떻게 합니까? 그룹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틀어뜨려서 새롭게 정렬을 시킵니다. 정보를 분류하죠. 이렇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자, 그런다면 우리가 이런 분류를 한 정보를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네. 정보의 순서를 매기는 일입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에요. 즉, 정보를 이렇게 순서를 매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동그란 건 순서대로 쫙. 맞죠? 대개의 분들이 여기까지 아주 잘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음의 문제예요. 이 다음의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관계를 발견해내느냐. 즉, 어떻게 분모를 통일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이 다음 문제고, 여기서부터 인간의 창의성이 가장 높게 발휘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냐? 이런 것들은 정보를 조직과, 즉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들 사이에서 어떠한 연관성을 발견해내는 것. 그래서 이거를 색깔이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는 가끔가다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에게 커다란 스트레스를 작용하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현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인간은 이 불안과 두려움과 싸우면서 현실에 저항하면서 모험하고 성장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인간을 인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것, 즉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현실에 대한 불만이더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현실을 바꿔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없다라고 하면, 그죠? 상상력과 창의성은 절대로 발휘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물의 중요한 측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바로 단순성과 일상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항상 눈앞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더 잘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에 익숙함을 벗어나서 눈앞에 있는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새로운 분모로 통일될 때 거기서 창의적 생각들과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휘된 상상력이 현장에서, 영역에서 골고루 사용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가 지식기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기존에 억압받고 천대를 받아왔던 상상력이 지금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꾸고 모험하고 상상하는 일은 앞으로 미래 시대에 정말 중요한 생산성으로 다가오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기조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